네, 여러분, 이어서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한 참여자의 역할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교육과정으로 등장한 부분이에요. 특히 시장 실패, 정부 실패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접하지 못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심히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시장이라는 곳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곳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건 사는 마트나 이런 것도 시장이지만, 자본이 오가는 증권시장이라든가 노동력이 오고 가는 노동시장, 인력시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부분들도 시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이제 돈을 내고 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가격을 보는데, 그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요,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이 부분에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수요, 공급, 여기가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 지점에 이제 P1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가 Q1 해가지고 균형량이,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만나는 이 지점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 가격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우리가 자급자족을 한다고,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물건을 들고 가서 이 물건을 필요한 사람과 또 내가 필요한 물건을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잖아요. 근데 시장 가격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시장 안에서 이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싸겠는데 사는 이유를, 그리고 요거는 가격이 왜 올랐는지 내려갔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겠죠. 근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부분들, 이 세 가지가 시장 가격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한계를 우리가 앞서서 이 독점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이제 불안정하거나 어떤 재화 서비스의 특징 등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시장 실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독과점. 그러니까 독점과 과점의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은 하나가 다 이제 지배하는 거고, 과점은 몇 개의 소수.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사라든가 정유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3-4개밖에 없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지배하는 구조가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독과점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짜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인 가격으로 이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생기는 문제가 담합입니다. 담합. 그리고 공공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재화의 특성상 공공재는 모두가 다 누리고 써야 하는 이제 재화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다리라든지 항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는 규모가 엄청 커서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굳이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 공공재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네, 세 번째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외부의 어떤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경우, 그래서 좋은 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을 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실을 주는 경우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세 가지가 이제 시장 실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소득이 불균형해진다.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빈부격차 점점 커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가장 컸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갈등 관계로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실업이 많이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이야기하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도 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원래 이게 두 개가 반대인데 이게 같이 일어나면서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온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고자 정부가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참여자의 이제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부가 하는 일은요, 이 담합을 하든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정 행위를 하는 기업들, 불공정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관리해준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그러니까 시장 체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재라는 게 기업이 나서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부가 만들어준다던가 세금을 걷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실업이 많거나 인플레이션 현상이 쭉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막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해가지고 그런 경제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하는 일인 거죠. 그 기업은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혁신을 이루고 이래야지 기업도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 도전과 혁신 이런 개척,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생산 방법을 만드는 것들처럼 이렇게 뭔가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나오면 도전, 창조, 혁신, 개혁 이런 거 나오면 기업가 정신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더 나아가서 기업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타가 났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기업도 같이 크고 있는 만큼 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 자체가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깨끗한 투명한 운영을 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불매운동도 하고 사람들이 더 그 기업들을 이렇게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로자와 소비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노동자, 사용자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노동자가 언제나 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로 모일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이죠. 그리고 단체를 모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런 게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움직여가지고 뭔가 저항하거나 행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단체 행동권이에요. 여기는 시위도 있을 수 있고요. 파업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헌법으로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를 해야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편익, 내가 이것을 통해 얻는 이익이 뭐보다 커야 돼요? 비용보다, 내가 지불한 돈보다 커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소비자도 소비자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당한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 감시한 역할도 소비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죠. 노동자 인권도 되게 중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우리 소비자들도 이렇게 뭔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는 시장을 봤으면 더 나아가서 그 시장이 확대되는 국제 무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개념들을 보시면요, 무역이라는 거는 국제 거래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국경을 뛰어넘어서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여기에는 생산 요소는 자본도 되고요, 노동력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국경 없이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국제 분업이라는 건 뭐냐면 분업이 나눠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집중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특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특화돼 있죠? 반도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위주로 생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국제 거래와 국제 분업이 발생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비 차이 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망고를 못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면 망고를 생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필리핀의 그 자연적으로 그 기후에서 나오는 망고를 만드는 비용과 우리가 아예 그런 날씨 기후를 맞춰서 조성을 한 다음에 만들어내는 망고 비용은 천지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 경제는요, 자원과 노동과 자본이 불균형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한쪽에 다 몰려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못 만든다기보다는 만드는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게 드는 쪽에서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생산비 차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특화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무역은 그래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역의 효용을 보시면요. 기업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판매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작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도 팔고 프랑스에도 팔고 영국에도 팔고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팔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윤도 따라서 증가하는 거고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의 물건들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금 윈윈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이에요. 절대 우위론은 간단합니다. 각국이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에 특화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특화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다른 물건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에게 너무 좋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 우위를 가지든가 아니면 반대로 절대 열의.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가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랑 우리가 경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경제한 자동차라고 해도 미국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한테는 절대 열의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동남아시아 쪽이랑 한다면 우리가 절대 우위인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럴 때도 무역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동남아시아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 비교 우위론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더 적게 기회비용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갑국과 을국밖에 없다고 해보고요. 그 나라에서 만드는 물건이 가방이나 신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노동자 수가 갑국은 6명, 그리고 을국은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가방 하나를 만들 때? 그쵸? 갑국은 6명이 달려들어 가방이 하나 만들어지고 을국은 1명이 하나를 만드는 구조죠. 그러니까 절대 우위는 을국이 가방에게 절대 우위를 가져요. 그러면 보세요. 신발도 어때요? 을국이 절대 우위를 가지죠. 그럼 갑국과 을국은 거래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 우위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신발을요,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가방을 을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갑국이 신발만 2개 만드는 거죠. 그럼 6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을국은 가방을 2개 만들어 거죠. 그러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교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윈이라는 얘기 여기서 나옵니다.
갑국은요, 가방, 신발 하나씩 만들 때 9명이 필요한 거죠. 을국은 3명이 필요해요. 근데 비교일을 거쳐서 신발을 2개 만들고 을국이 가방을 2개 만들어 교환을 하면요, 6명, 2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는 3명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1명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을국도 윈윈이라는 거죠. 을국한테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비교 우위를 따져가지고 국제 거래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막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제품이 어느 나라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역이 확대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따른 세계의 이제 무역 환경 변화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달이 돼서 운송비도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해외에 물건을 보낸다 했을 때 옛날에는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요즘에 해외 택배 직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많이 발달하고 이제 정보통신 발달로 우리가 연락이 더 빨라지면서 훨씬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입니다. 자유무역. 자유무역의 반대가 뭐냐면요, 보호무역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거죠. 다른 나라 물건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는 그런 보호무역 체제가 아니라 자유무역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무한 경쟁 시대인 거예요. 아무 제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이나 자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WTO예요. 세계 무역기구인 거죠. 그래서 WTO 체제 아래서 이제 자유무역 질서가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다 1대1로 싸우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쟁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우리의 색깔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힘을 모아서 경제협력체를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EU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EU는 유럽연합이 되겠죠. 나프타는 뭐예요? 나프타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거고요.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이제 협력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 협력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각국이 1대1로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는 거죠.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FTA를 맺어가지고 그 나라 안에서는 무역 장벽인 관세를 이렇게 없앤다거나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거죠. 이렇게 무역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점은요, 상식적인 문제들이에요.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겠죠. 만약에 삼성이 그리고 애플이 서로의 경쟁자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 정도까지 성장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촉진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올라가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이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규모의 경제, 우리가 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물건을 계속 만들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을 튀길 때 치킨을 100마리 튀기나 1000마리 튀기나 그 규모가 커졌을 때 치킨 좀 그런가?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면 해리포터를 봅시다. 해리포터 소설가가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국에서만 팔았던 거랑 전 세계에 파는 거랑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비용은 차이가 나지 않죠. 내가 외국에 판다고 해서 엄청난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에요. 뭐 번역 정도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고용 창출도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겠죠. 안 좋은 점은요, 무한 경쟁이에요. 지금 핸드폰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핸드폰 경쟁사 되게 많았었어요. 막 스카이도 있었고 사이언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노키아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핸드폰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삼성, 애플이잖아요. 지금 LG도 이제 핸드폰 접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국가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회사들이 많다면 그 나라의 경제 규모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가 경제 불황을 겪으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미국의 2008년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도 휘청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경제 세계화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구조가 돼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게 되는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